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되면서 민주당이 쑥대밭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백희종 한양대 MPI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송영길 구속이 미칠 파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사건을 한 8개월여 네. 수사 끝에 18일 자정 무렵에 구속이 됐습니다. 당초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 수사에서 자신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 그래서 네. 묵비권을 행사를 했는데 특히 담당 판사가 유창훈 부장판사,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을 시킨 네. 판사였기 때문에 과연 구속이 될 것인가 아니면 기각이 될 것인가 이렇게 관심을 모았는데 유창훈 판사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모양이죠.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유창훈 부장판사, 이 지금 사실 지금 나이 50 되는 네. 그 판사이고요. 이제 대전 출신인데 그 당시 이재명 대표 이제 그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한 영장을 기각을 했을 때 굉장히 논란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 민주당 전 대표. 내용이 이제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 또 당대표 경선에서 금품 수수에 관여한 정황이 일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인멸의 염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프랑스 파리에 유학 갔다가 이제 귀국을 하면서 사용했던 전화기를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의 그 하드 디스크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이제 포맷하거나 이제 그 삭제 교체를 해버린 이런 정황들이 검찰에서 이제 250여 쪽 PPT를 만들어 가지고 뭐 비중을 여러 가지로 뒀지만 상당히 증거인멸의 그 재판의 심리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의 소리가 굉장히 우려되고 높다. 이런 걸 중점적으로 이제 부각을 시킨 거죠. 근데 결국은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번에 그런 점을 받아들여 가지고 영장을 발부를 한 것이죠. 그 대포폰을 활용해 갖고 검찰 수사 상황도 파악을 했다는데 뭐 참고인이라는 게 불려간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본 건가요? 지금 이제 그 유창훈 부장판사가 또 그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재반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상당히 우려된다, 염려스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어떤 거냐면 지금 당사자가 이제 검찰에 불려가서 참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가지고 있던 전화번호로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으면 조금 덜 할 텐데 그 통화 내역을 뽑아보면 이제 전화를 걸거나 또 걸려오는 전화나 이게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일반인들이 이걸 잘 모르고 정치인들도 이걸 잘 모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수사를 해보면. 그래서 다른 사람 전화를 하게 되면 내가 전화를 한 거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걸려온 전화도 그 누가 전화를 했는지를 전부 유추해서 이제 엑셀 작업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이 A라는 사람이 이 B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할 만한 관계냐 아니냐 이걸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소환하거나 통신수사를 통해서 물어봅니다. 사실 그때 송영길 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걸려온 전화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 증거인멸 내지는 이제 범인 도피 이런 식으로 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게 채집이 돼가지고 유창훈 부장판사도 이런 부분 재판 심리가 결정이 되기 전에 판시가 되기 전에 이런 증거인멸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안해동하게 한다거나 강요한다거나 또 어떤 그 해압을 통해서 도모를 해서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이번 이 영장 실질심사에서 한두 가지가 좀 새롭게 나온 것 같아요. 다른 내용들은 다 알려져 있었는데 2021년 5월 2일이 전당대회 아닙니까? 그래서 4월 28일하고 29일 두 차례 윤관석 의원이 300만 원씩 10명한테 돈을 뿌렸단 말이에요.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4월 28일은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그렇죠. 소회의실에 거기서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4월 29일은 이제 의원회관에 돌아다니면서 돈 봉투를 나눠줬는데
그 4월 28일에 송영길 전 대표가 참석. 참석을 그 모임에 참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게 검찰에서 어떻게 밝혀냈냐면 이제 그 의원회관에서 이제 이동하는 경로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통신 내역을 뽑아 보면은 그 기지국이 다른 경우에 이게 이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 게 다 흔적이 나와요. 또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출입할 때 출입국 그게 예, 그 관련이 모두 의원회관에 전 많이 가보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기록이 다 남습니다. 예, 본청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의원회관은 저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세미나나 발제 때 의원들 초청으로 많이 가는데요. 곳곳에 CCTV가 다 지금 부착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이제 뭐 요즘 같으면 디지털 포렌식 한다고 하지만 기간이 지나도 이게 다 지금 입증이 되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 거죠. 아, 이 당시에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때 윤관석 의원이 돈 봉투를 나눠주는 시점에 예. 송영길 전 대표도 여기에 왔다는 게 그걸 입증을 해버린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정황상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정황 증거를 임팩트 있게 전달을 한 그런 수사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송 전 대표가 아는 지인이라든가 소개받은 그런 기업인들한테 찾아가서 먹사연에 돈을 좀 후원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한 거의 8억여 원 정도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데 이런 것들도 그동안에는 뭐 박용화 전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 이름만 나왔는데 이 기업인들도 이제 몇 명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여수 같은 경우는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소각 시설을 이게 이제 허가를 나게 해달라. 예. 뭐 이런 그 형편으로 이제 그 청탁을 해서 4천만 원을 수수했다냐 이런 혐의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입증이 이제 돼 있는 거고 또 지금 드러난 건 뭐냐면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00여 명의 사람을 불렀는데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마 그 고등학교 후배인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대동고겠죠. 예, 예, 대동고. 예. 근데 광주에. 그 후배가 상당히 사업에 성공을 했는데 뭐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했겠죠. 평화 그렇겠죠. 먹고 사는 문제에 후원을 좀 해라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뭐 이랬는데 뭐 한 곳에서는 간지 10분 후에 바로 1억이 현금으로 입금이 됐다. 됐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1억 원을 준 사람은 조사를 받고 나서 예. 그 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성만 의원이 또 그 사실 정치자금 외에 이 부가로 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그 다음에 또 한 사업가가 5천만 원을 5천만 준 원. 이런 것들이 김용건 모두 지금 씨라고 해요.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볼 때 사실은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제 가장 또 안 좋게 본 것 중에 하나가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의 공조직을 소위 말하면 애각 조직으로 변질을 시켜가지고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는 창고로 활용을 했다. 그거죠. 바로 중요한 것은. 예.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서 그 본래의 목적대로 공익적 돈을 그런 쓰고 목적이 아니고 회계 정리가 제대로 됐더라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근데 그게 검찰이- 아니고 네. 정치 자금으로 사용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평화 먹고 사는 문제 그 재단의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 이제 자금을 썼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불법 전용이라고 보통 합니다. 네. 불법 전용해서 정치 자금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영장 발부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예,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이 구속이 되면서 물론 뭐 민주당은 탈당을 했습니다만은 그건 억지 탈당이고 실제적으로 민주당 사람이죠. 그렇죠. 뭐 민주당 사람이죠. 그래서 송영길 구속이 미칠 파장들 이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자칫하다가는 이 총선 앞두고 쑥대밭 되는 거 아니냐. 첫째는 이제 윤관석 의원이 본인은 100만 원씩 줬다고 하지만 어쨌든 300만 원씩 받은 이 20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거의 특정이 된 것 네, 같죠. 뭐 이미 이름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본인들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1월부터 줄 소환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이게 뭐 정치권의 뭐 야합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지만 수사라는 게 또 이제 이런 거죠. 수사가 개시돼서 혐의가 있는 걸 밝혀내지 못하면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치명상입니다. 그리고 또 야권에서는 지금 정치적인 수사를 한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되면서 지금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예. 송영길 전 대표의 지금 현재 국민의 더불어민주당을 지금 이제 사실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 대표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전 대표인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략적인 문제가 있냐면 지금 3명을 제외한 17명의 의원들이 법정에서 이제 거명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줄 소환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러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월 12일 이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3월 12일이면은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후보를. 이제 이러는 기점에 줄 소환을 하면서 수사를 하는 게 이제 카메라에 이제 담게 되고 뭐 보도가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성추행 비서부터 막말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김남국 의원 코인서부터 그다음에 막말 그 시리즈로 지금 최강욱 의원서부터 굉장히 많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윤관석, 이성만 영장 청구됐다가 윤관석 의원이 구속이 됐고 이성만은 불구속 됐지만은 결국 재판이 계류 중인데 지금 1심에서 5년 구형을 했어요. 예. 5년을 구형했더라고요. 예, 구형을 검찰이 5년을 구형했는데 검찰이 5년을 구형하면 통상적으로 집행유예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실형 1년 내지 2년형의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있어서 이걸 날짜별로 줄 소환하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을 바라보는 중도층이나 무당파, 또 일반 그 국민 시민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상당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현재로서는 임종석, 허종식 두 의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까지 지금 마친 상태예요. 임종성입니다. 임종성, 네네. 허종식. 네네.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거의 특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차례차례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필요한 수사 절차를 밟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공천과도 직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명되는 20여 명의 의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감점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간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들어서면서 뭐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돈봉투 수수 혐의가 있는 의원이다, 후보다 이렇게 되면 그 유권자들이 마음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힘 쪽이라든가 정부 여당 쪽으로 봐서는 굉장히 참 꽃놀이패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검찰이 물론 뭐 여권과 결탁해서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물론이죠. 100번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왜냐? 정상적인 수사이지만 참 봐봐라. 유력한 지역구에 돈 봉투 수수 혐의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유권자 앞에서 표를 달라고 하냐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이게 안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먹혀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핵심적인 국회의원들 이름이 거명이 돼 있는 이 사람들이 과연 국회의원 공천을 받고 경선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표를 줄까 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의문이 든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중에는 친명 핵심 7인의 멤버도 꽤 있단 그럼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송영길 하면은 586, 과거 이제 386이라 했습니다만 386이라고 했는데 86 운동권의 좌장격이죠. 큰형격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86 운동권들이 이인영, 뭐 우상호, 윤호중 의원 등 또 밖에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 여전히 지금 86 운동권들이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그대로 꽉 쥐어쥐고 30년간 불출마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 뭐 우상호 의원은 이제 불출마 선언인데 이분은 또 서울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내에서 그렇지 않아도 86 운동권 기득권 내려놓고 불출마 선언하라 이런 압박이 지금 강하게 있는 상황 속에서 딱 그 좌장격인 송영길이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86 운동권에 대한 뭐 퇴출이랄까 퇴장 목소리가 더 커질 것 아닙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이제 신진 인사들의 영입을 사실 프레시하다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사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전 선거를 보면 보통 40% 내에 물갈이를 했을 때 그 물갈이 그
규모가 큰 당에서 꽤 이제 그 신성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인데 더군다나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86, 586의 운동권 좌장 어른 역할을 하던 사람이 이런 이제 돈봉투 수수 혐의 사건으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돼버리면 사실 이제 몰락한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86 운동권의 네, 몰락을 재촉을 한 거죠. 여야 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이제 86 세대는 물러나라 정치권에서 이런 지금 요구가 굉장히 크게 이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진 인사들 영입을 해서 정치를 좀 지형을 바꿔보자. 그리고 운동권에 정말로 그 본인들이 가장 선이고 다른 사람은 악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위적인 이런 의식도 이제는 끝날 때가 됐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86 운동권들의 퇴진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고 불가피하게 불을 보듯 뻔하게 지금 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세 번째 가장 떨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 있는데 들어오라고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모른 채 해버렸다는 그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몇 차례 만나자고 했는데도 만나주지도 그래서 매우 섭섭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치권에 해자되는 이심송심이라겠죠. 이심송심. 그래서 이제 이송이라고 했죠. 이심송심을 줄여서 이제 이송 관계라고 했는데 이송이 뭡니까? 이송이 가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송. 지역구까지 물려주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계양을 물려주고 서울시장 그 도전을 해서 결국 서울시장 선거에 이제 실패를 했지만 자기 지역구를 물려줬는데 사실 프랑스 파리에 와가지고 송영길 전 대표의 요청에 하나도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정치권에 이제 해자되는 얘기가 그렇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을 낙마를 하면서 사실은 수사를 받는 입장이 됐잖아요. 근데 본인이 당 대표로서 송 전 대표를 비호하고 또 계양을 지역구를 물려받았는데 당 대표에서 비호하는 세력이라고 지탄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변이라든가 참모들이 좀 길을 가까이 안 하고 멀리 하는 게 좋다는 아마 그 조언을 드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정무적인 감각이 발동이 돼서 이제 멀리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부글부글 끓는 앙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갈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전혀 도움을 줄 생각을 안 하고 모른 척 했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고 오늘의 동지가 어제의 적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이송 관계가 완전히 말 그대로 이송돼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이 만약에 송영길이가 뒤끝이 장렬하면은 대장동 비리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다 하고 있을 것이고 대선 경선 다 치르는 과정을 송영길이가 적극 지원했고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치 자금에 대해서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송영길이가 입을 열었다고 하면 그냥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애우가 부족했다. 그리고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나 근심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선거를 이제 치르면서 사실은 여권, 그러니까 그 당시 여권이었죠. 지금 야권의 모든 그 정치 지형, 그 다음에 소스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관련한 여러 가지 설이 또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송 관계가 말 그대로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심경의 변화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그 예상이 조심스럽게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얼굴이 하얘진 것은 이 재판부가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김명수 사법부 때는 그래도 뭐 이 좌파 판사들도 이 이재명의 뭐 침대 축구식 재판 지연 이런 데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들어서면서 이게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다음은 내 차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설이 나오고 있는데 조희대 그 대법원장 기자들에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재판 지연은 국민들께 피해가 간다. 그건 뭐겠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무려
정치 사건은 3년, 4년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마 조이드 대법원장이 법관들이 추천한 판사를 법원장으로 지명하는 것도 처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일사불란한 예전에 그 합리적인 범보수 재판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기 때문에 정치권에 관련한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뭐 지연 전략이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그 대표 같은 경우도 이 2027년 대선 전에 관련한 재판들이 모두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튼 뭐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네네. 있습니다만은 네. 사법부가 좀 정상화되면서 정의가 승리하는 네. 그런 날이 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